영원한 제국 이인화 영책 1992년 6월의 일이다. 나는 동경의 동양문고에서 취성록이라는 책을 발견했다. 취성록은 조선조 헌종 1년, 그러니까 1835년경에 쓰여진 책으로 정조시대의 규장각 대교 정칠품 벼슬을 한 이인몽이란 사람이 쓴 한문 필사본이다. 서가에 쌓인 고서적 중에 취성록이 눈에 띈 것은 경이감 때문이다. 그것은 낡고 촌스럽고 더러운 책이었다. 한평생의 글들이 시, 수, 차, 서, 발 각가지 종류별로 간추려져 8권씩, 10권씩 장정되어 있는 개인 문집류 사이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책이 꽂혀 있으니 그 전경이 쓸쓸했다. 누가 쓴 책인지 이 사람은 자손도 없었나 보다. 자손이 있다면 활자본을 찍어내지 못할 망정 깨끗한 종이에 붓으로 베껴 제대로 된 필사본이라도 남겼을 텐데 취성이란 건 또 뭐야? 별들이 만난다. 견효와 증녀가 1년에 한 번씩 만난다는 뜻이니 제목부터 이상하다. 호기심으로 몇 장 넘겨보던 나는 놀랐다. 그 몇 장 훑어보는 중에도 정약용, 이옥, 이학규, 이충익 등의 이름과 정조 문체 반정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왔다. 내 석사 논문 주제였다. 나의 논문은 이른바 김삿갓으로 알려진 김병현의 파격적인 헌신을 낳은 문학사의 앞세대들을 규명하는 것이다. 그 무렵 내가 동경에 머물고 있던 것도 이 정조 연간의 시인들, 특히 민요에 가까운 파격적 한시를 쓰던 시인들에 대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였다. 이런 뜻밖의 소득을 얻고 보니 피가 끓었다. 대수롭지 않은 책이라 여긴 것인지 취성록은 마이크로필름도 없었다. 동양문고는 마이크로필름으로 찍어놓지 않은 책은 복사를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 책을 전부 노트에 베껴왔다. 이런 최초의 흥분은 시작에 불과했다. 일주일 동안 취성록을 읽으며 작가 이인몽이 수레하는 엄청난 내용에 충격받은 나는 혼돈으로 빠졌다. 취성록은 한 편의 추리소설을 읽은 것처럼 믿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가 200년이 지나도록 서책 속에 파묻혀 있을 수 있는가? 이인몽은 누구고 이 책은 언제 어떻게 일본에 건너온 것인가? 동양문고는 청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이 전쟁 배상금 대신 받은 10만 권의 중국 서적으로 만들어진 동양학 도서관이다. 그 뒤 쇼와 시대를 거치면서 중국, 만주, 한국, 인도차이나 등지에서 수집한 동아시아 관련 서적들이 보태졌다. 취성록이 발견된 곳은 동양문고 내에 아호를 제산루라고 하는 마에마 교사쿠가 소장했던 책들이 있던 곳이었다. 그 방은 이미 한국에서 온 여러 연구자들이 다녀간 바 있다. 취성록 같은 책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니 서울로 오자 취성록을 석사 논문 자료로 쓰겠다는 애초의 계획은 터무니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런 내용을 논문에 인용한다면 교수님들은 이상하게 볼 것이다. 억울한 것은 이 책의 내용을 정사를 통해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인몽은 누군가? 취성록은 66살이 된 이인몽이 자신이 29살에 겪었던 궁중의 일을 회고한 것이다. 이 책에서 규장각 대교로 나오는 이인몽의 이름은 규장각의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한 내각 인력에 없다. 정조 24년 1800년 정월 당시 실제의 규장각 대교는 이존수라는 노론 시파의 청년이었다.
이존수는 당시 29살, 1772년생으로 취석록에 나오는 이인몽의 나이와 같지만 그 생애가 판이하다. 국조 박목을 보면 이존수는 연안 이씨 명문가 출신으로서 영의정 이천보의 손자이자 판서 이문원의 아들이었다. 유배나 파직 한 번 없이 순탄한 승진을 거듭하여 예조판서, 호조판서, 예문관 제학,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에 있다가 여러 아들과 손자들이 임종한 가운데 58살의 나이로 죽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 취석록에 정조 24년 정월에 규장각 대교라고 나오는 이인몽은 누군가? 가명이거나 처음부터 가공의 인물이다. 이인몽이라는 사람이 가공의 인물이라면 취석록의 이야기는 소설인가? 아, 나는 소설에 흥분했단 말인가? 그러나 절망하기엔 일렀다. 취석록을 읽으면서 나는 암시적 사실들을 발견했다. 자신의 가문 및 집안의 내력에 대하여 끝까지 함구하는 이인몽의 태도. 이 책이 잘못 전해지면 멸문지화를 면치 못하리라. 취석록 서문의 말, 사장에서 이인좌의 난을 이야기하는 대목 그런 것이다. 취석록이 증언하는 살인사건은 1800년, 그러니까 정조 24년 정월에 일어났다. 그로부터 얼마 뒤 48세의 젊은 나이로 정조께서 승하한다. 취석록의 작가는 두 죽음 사이에 심상치 않은 관계를 암시했다. 이 책이 잘못 전해져 세상에 알려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일찍이 노론이 자신들의 직권을 위해 경종을 시했다는 소문 때문에 이인좌의 반란이 일어난 전례가 있다. 그러므로 직권 노론이 이 취석록의 내용을 듣는다면 풀뿌리를 뒤집어서라도 발설자를 캐려 할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이 책의 작가가 허구적인 장치를 삽입하여 자기를 은폐한 것도 이해할 만하다. 취석록을 검토해보면 정칠품 규장각 대교라는 이인몽의 신분 역시 급조된 흔적이 나타난다. 사건이 발생하던 날 아침 정신없이 바둥거리던 이인몽은 허락없이 규장각에 들어온 내시부 상설 이경출을 적발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경출이 이인몽을 어르신이라 높이고 자신을 비직이라 낮추는 것이 이상하다. 내시부 상설이라면 종칠품으로 이인몽과 같은 풍계다. 아무리 내시들이 황관이라 하여 업신여김을 받았다 하나 이런 극존대 호칭은 상식에 어긋난다. 또 만주백관을 거느리는 정조가 이인몽 같은 말단관리의 자를 알고 있는 것. 사건을 발견하여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속들을 호령하는 이인몽의 위험에 찬 태도도 이상하다. 생각이 여기 미치자 나의 추리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미궁으로 빠졌다. 나는 어떤 악마적인 작가가 거미줄처럼 얽어놓은 역사의 퍼즐 속에 말려들었다. 자기 자신들에 관련된 일들, 그리고 중요한 등장인물의 이름들을 제외하면 이인몽의 기록은 규장각 및 궁중의 사실과 일치한다. 그러고 보면 그가 규장각에서 벼슬을 하긴 했던 것 같은데 규장각에서 대교 위의 벼슬이라면 직각이다. 그러나 취석록 사건이 있었을 때 이인몽의 나이 29. 어울리지 않는다. 취석록을 둘러싼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인몽의 정체를 알 수 없으니 그의 기록이 사실인지 알 수 없다. 아, 이인몽이 누군지 추정만 할 수 있다면 취석록은 사료가 될 텐데 머리를 싸매고 뒹구노라면 역사의 밑바닥으로부터 뭔가 의미들이 솟아오른다. 나는 점점 자신이 임금의 귀는 당나귀 귀를 한 불쌍한 이발사처럼 느껴졌다. 이 기막힌 이야기를 나만 알다니. 어느 날 나에게 이 이야기를 소설로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이 책의 내용들이 실제 일어났고 역사의 진실이라는 어떠한 진리의 주장도 포기하고 아예 소설을 쓴다. 소설, 그래. 학문적 검증의 욕망을 포기하고 즐거움으로서의 글쓰기와 허구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다른 왕국으로 달아나는 것이다. 지금 취성록의 내용이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할 물증은 없다. 책의 저자를 현실 속의 누구라고 말할 수도 없다. 이렇게 하여 나는 지금 이 영원한 제국이라는 소설을 쓰게 된 것이다. 다만 검서관 장종호의 죽음, 정주를 둘러싼 죽음의 의문, 시경의 해석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 사라진 책 시경 천견록, 그리고 이인몽과 그의 아내 쌍아의 기구한 인생 유전 등등 낱마처럼 얽혀있는 취성록의 이야기들을 풀어보고 싶다. 나는 취성록의 원본의 혼란스러운 회상을 1800년 1월 19일 새벽부터 1월 20일 새벽까지 하루 동안 일어난 사건들로 재구성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당시의 독특한 정치적 상황과 의식을 설명하기 위해 필자는 나는이라고 시작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문장을 거의 모두 이인몽은 하고 시작하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의 문장으로 고쳤다. 가능한 한 원본에 충실하는 것이 옳겠으나 이렇게 재구성했다. 주역은 동시성의 원리라고 명명할 수 있는 매혹적인 생각을 포함하고 있다. 사실 이것은 인과율의 원리와 반대된다. 인과율이란 단지 통계적인 진리에 불과하다. 사건이 어떤 원인에서 어떤 결과로 발전했는가를 따지는 것이 인과율의 원리라면 같은 시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우연한 일치를 단순한 우연 이상의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동시성의 원리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인 사건이 그것을 목격하는 사람의 꿈, 예감, 무의식 같은 주관적인 상태와 관련되어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1. 승경도 놀이. 제 날이 밝지 않은 새벽, 잿빛에 몽롱한 여명이다. 북한산을 치고 차고 내려온 북풍은 와룡동 언덕배기에 부딪혀 으르렁거리며 휘몰아쳤다. 언덕배기를 따라 촘촘히 들어선 노각과 침전 사이 새벽의 깜깜한 어둠 속으로 나뭇잎이 쓸려간다. 멀리 도나문까지 흩어진 나뭇잎들은 서리빨이 끼쳐 은종이처럼 번뜩인다. 여기는 장덕공 후원에 있는 교장각 직원. 당년 29살의 교장각 대교 이인몽은 흥건한 잠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 목소리는 뒤에서 인몽의 시선이 닿지 않는 뒤에서 아주 머나먼 저편에서 들렸다. 시간의 먼지가 뿜어내는 어둠 뒤에서 섬광처럼 그의 몸을 뚫고 지나가는 목소리가 눈꺼풀이 무거웠다. 누군가가 어깨를 잡아 끄는 듯이 인몽은 그 목소리를 향해 돌아섰다. 눈을 떴다. 눈을 뜬 인몽은 어리둥절한다. 책장에 오래된 책들이 들어찬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풍기는 방이다. 꿈이었나? 날이 인몽의 귀에 목소리가 들렸다. 새순물 대령했습니다. 인몽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머리맡에 자릿기를 한 모금 들이킨다. 한밤내 바람소리가 그제서야 귓전을 때린다. 승헌인가? 예, 날이 묘시 전에 깨우라고 하셨기에. 인몽은 무릎걸음으로 다가가 방문을 연다. 찬바람이 들어오면서 인몽의 얼굴과 목에 소리가 날아든다. 밖에는 규장각 이속인 현승헌이 툇마루 위에 새순물과 수건, 작은 한지에 싼 백분을 올려놓고
서 있었다. 새벽이었다. 거기 두고 물러가게. 예. 정조 24년 1800년 정월 19일 새해로 29살이 되는 규장각 대교 이인몽은 이렇게 운명적 날을 맞이했다. 오랜 세월이 흐르고 그토록 많은 일들이 일어난 후에도 우울한 한숨과 안타까움으로 회상하던 이날 이 새벽, 방문을 닫은 인몽은 코앞에 닥친 운명을 알지 못하고 눈을 비볐다. 인몽의 머릿속엔 간밤내 규장각에서 숙직을 하다 새벽녘에 들어와 잠든 이 직원 골방이 터무니없이 낯설게 보인다. 자기 집이 아니라 대궐 안이라는 생각도 나지 않는다. 이부자리가 황량하다. 집에 있을 때나 대궐에 있을 때나 혼자 드는 잠자리. 인몽은 등을 문지방에 기대고 자기가 나온 이불을 쏘아보았다. 외로움이 밀려왔다. 오랫동안 혼자였다. 아주 오랫도록. 1년이나 2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 더 오랫동안 스스로의 굳거리로 혼이 빠져나간 무당처럼 인몽은 자신의 영혼이 머물던 꿈을 생각했다. 전율이 퍼져갔다. 헤어진 아내의 꿈이었다. 무슨 꿈이 이럴까? 이 방에 있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상아. 인몽은 자신이 물속에 잠긴 것 같다고 생각한다. 아내의 이름을 부르자 눈물이 흐른다. 상아는 인몽의 전처였다.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 여기고 인몽 자신이 집안에서 쫓아버린 아내였다. 헤어진 아내의 얼굴은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다. 아직은 칠흑칠흑처럼 어두운 봉창을 보며 인몽은 서 있었다. 동쪽 선양제 언덕바지에 따뜻한 오색 햇살이 피어나고 아내의 꿈은 부침하는 먼지에 섞여 사라지리라. 조금 전에 꿈이 머리에 떠올랐다. 꿈속에서 그는 낯익은 소나무 숲을 걷고 있었다. 황혼이었다. 솔방울이 흩어진 길은 끝이 없었다. 인적이 없는 숲속 한참을 거닐다 인몽은 이곳이 10년 전 등구하기 전부터 살던 이태원 입구라는 것을 깨닫는다. 내가 이곳에 올 이유가 없는데 이것은 꿈이구나. 인몽은 꿈을 꾸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들리는 것은 황망했다. 해질녘이면 상아와 같이 올라가 저녁놀 물드는 것을 구경하던 토산이 보였다. 초가집들이 초롱불을 밝힌 골목이 있었다. 그 골목 어디선가 수심과 한 자락이 들려왔다. 인몽은 걸었다. 깨진 기와 쓰레기들, 좁고 질고 어두운 골목을 걸어갔다. 어느 모퉁이에선가 낯익은 집이 나타났다. 인몽은 그 집 살인문짝이 바람에 덜컥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망연자실했다. 그곳은 인몽의 옛집이었다. 불안이 엄습했다. 집에 들어갔다. 그 발 앞에서 발자국 소리와 살랑살랑 옷자락 끌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방님 하는 말과 함께 여자의 손이 인몽의 소매를 잡는다. 아내를 본다. 나는 무엇을 했던가. 꿈속의 일이 꿈속의 일인지. 아내를 보고 나는 무엇을 했지? 인몽은 아내가 그의 손을 끌고 방 안으로 데리고 가던 것을 생각했다. 인몽은 술잔을 들고 이웃집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바라보았다. 아내의 아미가 떨리고 그 눈은 어두운 밤하늘 저편을 더듬었다. 저 얼굴이라니 사과 같은 볼은 향기로 넘쳐나고 아름답다. 10년 전과 달라진 게 없다. 우리는 또 뭘 했던가. 승경도 놀이를 하던 것을 생각했다. 윷놀이와 비슷하다.
유판 대신 벼슬 이름이 빽빽히 적힌 승경도를 사용하는 것이다. 꿈속에선 몇 번이나 육가락을 던졌을까. 아내는 하는 외마디에 정신을 차려보니 그의 말이 사약에 가 있었다. 인몽은 아내와 나누는 불안한 행복을 덮어버리는 먹구름을 느꼈다. 인몽은 아내의 동그란 어깨를 끌어다 껴안고 그냥 있었다. 여보 미안하오. 사실 나는 지금 꿈속에서 당신을 만나는 거요. 날이 밝으면 우리는 만나지 못할 거요. 아니요 여보. 저도 지금 꿈을 꾸고 있어요. 저도 꿈속에서 당신을 만나는 거예요. 그가 놀라 상아의 어깨를 떼놓았을 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승원이의 소리였을까? 무슨 꿈이 이런가? 이 꿈은 커다란 병고의 전주곡 같다. 상아가 죽은 것인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인가? 내가 꿈속에서 만난 아내는 누구인가? 장조지몽이라더니 사람인 내가 나비의 꿈을 꾸는 것이냐? 나비가 사람의 꿈을 꾸는 것이냐? 세상의 만남이 야년치 않아 회오리 바람 타고 흩어지나니 붙잡기 어렵구나. 빗속에서 떨고 있는 마음이여. 한밤내 옛날을 쫓다 남겨진 마음이여. 돌이켜 더듬어 봐도 붙들 수가 없도다. 인몽은 여행길에 지친 말처럼 고개를 떨구었다. 그때 문득 동쪽으로 난 봉창의 한지를 뚫고 얇게 물든 하늘의 푸른 빛이 방바닥에 스며든다. 비쳐드는 햇살에 인몽은 놀란다. 날이 밝았구나. 그러고 보니 한참 전에 묘시를 알리는 궁궐 안에 인경이 울었던 것 같다. 출사하여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몸으로 이 무슨 불충인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옷구름을 메었다. 소임을 잊어버리다니. 인몽은 이마를 더듬어 망건을 매만지며 심호흡했다. 방문을 열고 툇마루로 나갔다. 승원이가 갖다준 쇠순물은 식어 있었다. 인몽은 툇마루 끝으로 걸어가 우중충한 하늘을 보았다. 그래도 이렇게 춥기가 다행이지. 지난해는 지독한 돌림병이 창궐하여 12만 명이 죽었다. 그때 애련지를 돌아 달려오는 발자국이 있었다. 붉은 비단 흉배에 군청색 관복을 갖춰 입고 혁대를 두르던 인몽은 고개를 내밀었다. 나으리, 대교나리, 무슨 일인가? 검사관 나리가, 장나리가 글쎄 죽은 것 같습니다. 뭐라고? 태경이 놈이 새수물을 들이러 갔다가 처음 보았습니다. 닥쳐라. 그 사람은 밤늦도록 수직을 서다 곤히 잠든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요. 소인이 들어가 몇 가지 짚어보았습니다. 송장이었습니다요. 갑자기 인몽의 주변이 소나기를 만난 듯 술렁거렸다. 문내관에 버둥거리는 발소리에 밖을 내다보던 승원이들이 어느새 밖으로 나와 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인몽은 사방을 보았다. 승원이 병구 정례였다. 너희들 소란 떨지 말고 날 따라와라. 문대건 너도.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눈썹으로부터 땀방울이 흘렀다. 장정우는 이불을 반쯤 덮고 죽어 있었다. 평소와 같이 파리하고 멍한 모습으로. 이마의 주름살들도 그대로 편안히 잠든 듯이 눈을 감고 있었다. 영문을 알 수 없는 시체였다. 인몽은 할 일 없이 눈꺼풀을 뒤집어 본다. 저승길을 간 것이 분명하다. 귀신이 고깔 노릇이군. 자살을 했나? 인몽은 떨리는 손으로 유서라도 발견하지 않을까 주위를 더듬는다. 필시 어젯밤 늦게까지 서책들을 정리하고 필사하다가 지쳐 잠들었던 것 같다. 벼루를 놓아두는 연상이나 책을 읽는 서한들의 온통 만지면 부서질 것처럼 너덜거리는
오래된 고서적들이 펼쳐져 있고 한지를 삼끈으로 묶어 만든 그의 공책이 펼쳐져 있었다. 인멍은 공책에 펼쳐진 부분을 보았다. 올빼미야 올빼미야 내 자식을 잡아먹었거든. 내 둥우린 얼지 마라. 알뜰살뜰 길러내던 어린 자식 불쌍하다. 안을 흐려 비오기 전 뽕뿌리를 벗겨다가 창과 문을 엮었더니 이제 너의 낮은 백성이 감히 나를 모욕하느냐. 이 두 손을 바삐 놀려 깔대이삭 뽑아다가 하루 모으고 이틀 모으고 입뿌리도 병들었네. 내가 쉴 곳 없었기에. 내 날개는 늘어지고 내 꼬리는 맥 빠졌네. 내 둥울이 위태롭게 비바람을 흔드나니 슬픈 울음 절로 나네. 인멍은 무심히 공책을 덮어 겉장의 글씨를 힐끗 본 뒤에 다시 책상 아래 놓아두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시는 그저 시경 빈풍편에 나오는 올빼미 치효라는 작품을 베껴놓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인멍은 한숨을 쉬며 어깨를 늘어뜨렸다. 심장이 쿵쿵거리며 금속성의 울림으로 뛰기 시작했다. 인멍은 무릎을 일으켜 방을 나갔다. 방문 밖에서 서성거리던 문내강과 승은이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모여들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아무 상처도 없고 고통의 표정도 없다. 장종우는 그저 자는 듯이 간 것이다. 병사일 리가 없다. 불과 9시간 동안에 급헌이 생길 이치가 없다. 이건 혹시 독살? 잘도 아담과 내가 같이 숙식하는 날을 골랐구나. 어떤 간악한 인간이든 아니면 항용 그렇게 마련인 운명의 장난이든 알 수 없는 힘이 우리 두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기를 원했다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 신하의 몸으로 공중에서 숙식을 하다가 죽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군가에서 죽을 수 있는 것은 왕과 그의 직계 존비 속뿐이었다. 궁중에 사는 상공이나 내지도 병이 들면 궁궐을 나가야 한다. 더구나 아담은 이름 없는 미가원 말측도 아니고 정오품 규장각 검서관이다. 숙직을 책임진 나는 물론이고 우리 규장각 전체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가뜩이나 조정 대신들에게 미운털이 박힌 규장각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자 원래 분칠을 한 것처럼 하얀 인멍의 얼굴은 상기되었다. 인멍은 침울한 눈빛으로 둘러보았다. 문내관, 지금 어디 가는 거냐? 인멍은 비쩍비쩍 떨어져 나가 복무당 쪽으로 걸어가는 문호덕을 보고 소리쳤다. 소인은 4시간 어른께 안 돼 기다려. 날이 아시다시피 이놈의 소임은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4시간 어른께 알리는 것입니다. 거행하지 않으면 목이 달아납니다. 소인은 이만 기다리라는데 4시간이 아직도 4시부에 있겠는가. 벌써 묘시가 지났으니 주상전화를 매시고 활터에 나가 있으리. 내가 거기로 가서 하려면 되는 일 염려하지 마라. 아우나 소인은 4시부의 메인 몸이라. 인몽은 문오덕의 겁에 질린 목소리를 들으며 정신을 차렸다. 지금부터 일어날 수 있는 갖가지 가능성들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주저앉아 있는 동안 악화될 것이 뻔한 사태의 추이가 보이기 시작했다. 인멍은 사물을 고쳐쓰고 현승원을 불렀다. 지금 대구를 나가 급히 사암선생 댁으로 가서 이런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래고 관으로 출사하셔서 주상전하의 하교를 기다리라 전하게. 영조참이 정약용 선생 말입니까? 그렇지. 반드시 사암 선생을 직접 뵙고 전해야 하네. 알겠는가? 연유를 알 수 없는 죽은 사람은 모두 형조에서 검시를 한다.
임몽은 노론 일색인 형조의 다른 상당관보다 같은 남인인 형조참이 정약용이 이 사건을 맡아주길 바라는 것이다. 현승은이 알았다고 하면서 곁을 떠나자 임몽은 병구를 보고 장종호의 지방과 규장각의 최고 책임자인 규장각 제학 정민씨 대감택에 이 일을 알리도록 했다. 그런데 임몽은 문대관을 데리고 서구를 떠나 주암루 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나으리 소인은 아무래도 얼마 가지 않아 문대관이 또 중얼거리며 주춤거릴 때 임몽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담장 밖에서 급히 멀어져가는 발자국 소리를 들은 것이다. 그 소리는 북쪽으로 멀어지고 있었다. 이리 좀 오게. 임몽은 뒷걸음질치며 물러가는 문대관의 어깨를 잡아 끌었다. 임몽은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지는 문대관을 담장 앞에 패대기 치듯 굴리고 그의 어깨를 밟고 담장 위로 고개를 내밀었다. 다급히 수풀을 밟아가는 발소리만 들려왔다. 임몽은 담장을 내려와 주암로 위쪽으로 올라가는 화계 위를 뛰어 올라갔다. 화계를 다 올라가자 이우정 뒤로 난 희우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임몽은 아까 사람의 그림자를 본 듯한 북쪽 소로로 달려갔으나 아무도 없었다. 분명 누가 있었는데 사라졌다. 누가 이 이른 시간에 출입이 언금되어 있는 규장각에 왔으며 왜 길도 없는 북쪽 수풀로 사라졌을까? 꼭두 새벽부터 지금까지 파도가 휩쓸고 간 것 같은 기분이다. 불안과 두려움. 뒤를 돌아보니 문대관은 기어이 고집을 피우는지 따라오지 않는다. 임몽은 발길을 돌려 활터를 향해 걸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죽은 장종호를 생각하면 애처로움이 피어오른다. 박복한 사람 같으니. 아담 장종호는 당년 33으로 임몽보다 4살 연상이다. 안동 장씨 명문가의 소생이었으나 서출이다. 전성이 남에게 배우는 것을 즐겨하지 않아 스승 없이 혼자 공부했다. 서출의 몸에다 뚜렷한 학연도 없어 아부할 줄 모르는 성품까지 더했으니 살림살이가 어떠했으랴. 임몽이 장종호를 알게 된 것은 별시문과에 급제하던 신해년 1791년 어느 시회 모임에서다. 임몽은 정직하고 꿋꿋한 그의 기상에 감동하여 교제를 청했다. 고금의 서책에 대한 박학한 지식은 당대의 명류들이 놀랄 정도였다. 장종호의 출중함은 금석학에 있었다. 제기, 종 등에 새겨져 전해오는 옛날 글자에 대한 학문이다. 장종호는 소시적부터 남다른 열성으로 금석학에 매달렸다. 그 열성은 정상적 경학으로는 인정을 받기 힘든 그의 불우한 처지에 기인하는지도 모른다. 임몽은 언젠가 장종호가 좌흥 삼아 보여주는 모피를 보고 놀랐었다. 난삽한 조서이든 웅운한 전서이든 글만 보여주면 틀림없이 모피를 하는 것이었다. 임몽은 그날 이후 장종호에게 반했다. 그가 평소 같은 서울 출신의 대학자 아정 이덕무를 존경하는 것을 알고 그의 호를 아담이라 지어준 것도 임몽이었다. 임몽의 인생도 평탄하지 않았다. 무신년 1788년 향시에 급제하고 신해년 1791년 별시문과에 급제한 임몽은 나이 20에 정구품 승문원 부정자로 빠른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개축년 1793년 7월 노론 벽파의 실세인 김관주의 처형을 주장하다 의금부에 체포되어 관직을 삭탈당하고 영월로 유배되었다. 1년 만에 돌아왔으나 본의 아니게 아내를 내쫓는 쓰라림을 겪어야 했다. 그리고 을묘년 1795년
10월 임몽은 천주교의 배후 조종자라는 혐의를 받고 다시 의금부의 고문을 받았다. 그러다가 벼슬에서 쫓겨난 지 5년 만인 정조 22년 3월 임몽은 다시 예문관 봉교로 등용되었고 그해 5월 규장각 대교가 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나처럼 세상길에 어두운 사람이 있을까? 임몽은 그런 생각을 하며 의기소침해지는 자기를 느꼈다. 언제나 자신의 마음만 믿고 곱게만 가려 하기에 남에게 비방을 듣고 남의 성냄을 자아낸 것이 셀 수가 없다. 회벽 위죄라더니 필부가 구슬을 뿜는 것은 죄가 된다고 하였다. 나처럼 하찮은 사람이 올곧은 충성 하나만 지키려 하니 어찌 피곤하지 않겠는가. 장종호의 저 횡액이 예사롭지 않다. 월쏘는 곳에 이르자 전하의 뒤에 서 있던 내시감 서인성이 허리를 굽힌 채로 고개를 돌려 이쪽을 본다. 임몽이 인사하자 서인성은 옆에 서 있던 수직 내시 정춘교에게 덕짓을 한다. 이대교, 어찌 옛까지 아침 문화를 오셨소? 잦은 걸음으로 다가온 정춘교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구부정한 어깨로 임몽을 쏟아보는 그의 눈동자에 불쾌한 기색이 있다. 정춘교는 종삼품 상전으로 전하와 대소신료들 사이에 모든 연락을 책임진 내시였다. 정조조에 이르러 왕의 직속기관으로 정무를 보좌하게 된 규장각의 각신들은 숙직을 마치면 왕에게 아침 문안을 드리고 간밤에 처리한 업무에 진척과 당일 처리할 일들의 계획을 보고하며 하루 종일 임금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임금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내시부의 고유한 영역을 침범할 때가 많았다. 전하께서 여기 활도에서 보내는 아침 일과는 내전의 영역인데 하는 아니꼬운 감정이 있으리라. 간밤에 병고가 생겨 전하의 교지를 받들어야겠소만. 병고라니요. 임몽은 이미 모든 일을 공개하기로 결심한 뒤였다. 임몽이 그의 귀에 대고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정춘교는 몸을 떨었다. 그 같은 일은 본 내관의 소임이 아니올시다. 이대교가 직접 아뢰도록 하시오. 그러지요. 임몽은 기겁하는 정춘교에게 모멸감을 느끼며 사대 한 구석에 가서 섰다. 전하는 40살을 쏘고 있었다. 당년 48살의 조상전하께선 은년 들어 부쩍 살이 붙은 허리를 숙여 유엽전 10대를 허벅지에 찬 활통에 꽂더니 좌측으로 천천히 걸어졌다. 말했다. 오냐. 그런데 도원이는 이렇게 웬일인고. 이따 제조전으로 오지 않고. 도원은 이인몽의 자다. 전하, 아래옥계 황송하오나 간밤 규장각에 병고가 있어 전하의 하교를 받들고자 합니다. 병고? 실은 간밤에 서고의 숙직을 맡은 검사관 장생이 급사하였습니다. 장종호가 겉으로 아무 상처도 없고 병을 앓은 흔적도 없는 것이 간밤에 무리를 하여 일하다가 과로로 죽은 것이 아닌가 여겨지옵니다. 과로? 예, 장생은 전하의 별명을 받들어 벌써 사흘째 숙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조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떠올랐다. 아끼던 측근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임몽은 그런 정조를 보지 못했다. 정조는 손짓하여 내시들을 물러나가게 했다. 고개를 숙인 임몽의 시선에 정조의 희끗한 머리와 제왕의 권위를 더해주는 튀어나온 배가 들어왔다. 정조가 부복한 임몽에게 다가와 쭈그리고 앉았다. 도원아, 예. 괴망한 일이다. 가뜩이나 과인이 매사에 규장각 각신들만 싸고 돈다고 조정의 공론이 분분하다.
각신들은 물론 이속들까지 궐내에서 숙직을 시키다니 천만부당하다고 말이야. 이런 형편의 명색이 정오품 검사관이 숙직을 하다 죽다니 강관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지 않겠느냐. 장종호는 혹시 돌림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장조는 미간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빨리 검시를 하고 오늘 안에 일을 수습하는 것이 옳으리. 누구를 불러야 되겠느냐. 형조참이 정약용 지금 출사에 있을 것이옵니다. 노둔하구나. 정오품 검사관이 죽은 일을 어찌 형조참이 혼자에게 맡길 수 있느냐. 마땅히 명망 있는 중신이 내사해야 조정의 뒷말이 없는 것을 중교께 있느냐? 예, 좌회정 앞으로 명소 통부를 쓰거라. 깜방규장각에서 검사관 장종호가 죽었으니 좌회정이 직접 임검하여 시체를 검시하고 검안을 올리라고. 따로 더 할 말 없으니 검안부터 가지고 오라고 써라. 알겠느냐? 예, 또 형조에도 사람을 보내 형조참이는 시체를 검시할 검률들을 인솔하고 입고라라 일러라. 예. 머리를 조아린 채 임금의 하교를 듣던 임몽은 억하는 소리가 나올 것 같았다. 아니 형조 판서도 의금부 당상도 다 놔두고 하필이면 좌의정 심원지라니. 노란 벽파의 영수 심원지의 싸늘한 얼굴을 상상하자 눈을 내리깔고 싶은 심정이었다. 원래 형전의 원칙은 사건이 발생한 그 장소의 최고 책임자가 시체의 검시를 책임지게 되어 있다. 허나 현임 규장각 제학 정민씨는 신병이 위독하여 저승길이 오늘 내일 하는 처지다. 하지만 그렇다고 왜 심원지인가? 스스로 청류를 짜임하며 노론에서도 가장 강경한 원칙론자인 심원지. 이를 수습하기는커녕 크게 만들 것이 분명한 사람이었다. 임몽은 전하의 심중을 헤아릴 수가 없었다. 정조는 임몽을 한번 보더니 정춘교에게 발을 꽝 굴렀다. 뭘 꾸물거리느냐. 이 자리에서 당장 쓰지 못할까. 예. 전하, 소신이만 물러가옵니다. 잠깐. 예, 가까이 오라. 며칠 전 과인이 장종호에게 정리해서 올리라 한 선대왕 마마 영조의 어필이 있었다. 오늘 강의할 시경에 관한 글이었는데 그대는 장종호의 시신 주변을 잘 살펴 그 어필부터 챙기도록 하라. 퇴골하기 전에 잊지 말고 그것을 가져오라. 예, 물러가라. 예. 뒷걸음질로 어전을 물러나자 발밑이 꺼져버리는 듯한 현기증이 일었다. 시경에 관한 글이라고?